유럽 축구계에서 말하는 운동신경이 좋은 아이. 다섯 번째는 리듬과 타이밍입니다. 리듬과 타이밍이 왜 중요할까요? 음악을 틀어 그 박자에 맞추어 축구를 하면 상대를 더 쉽게 속일 수 있기 때문일까요? 저는 리듬과 타이밍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중요하다고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근육 사용을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가 빠른 움직임을 위해 리듬을 무시하고 근육만 많이 동원한다면 근육은 경직되고 자세 또한 좋지 않아집니다. 많은 경우 몸의 무게중심 또한 높아집니다. 시저스 헛다리를 예로 들겠습니다. 빨리만 움직이려 한다면 헛다리 후 디딤발이 충분히 구부려지기 전 볼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경직된 근육으로 인해 볼터치가 길어지기 쉽고 자세도 높아져 시저스 후 가속도를 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리듬을 가지고 한다면 처음 디딤발이 구부러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충분히 구부려진 다리에서 충분한 힘을 받아 시저스 후 볼터치가 일어날 때에는 빠른 움직임만 가져가려 했던 동작과 시간차가 거의 나지 않고 훨씬 부드럽게 볼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의 자세 또한 낮아져 시저스 후 가속을 할 때도 충분한 힘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수비의 균형을 무너뜨릴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 제가 좋아하는 Wanna Fly Now라는 노래, 복싱하면 떠오르는 이 노래의 한 박자 빠밤빠는 약 0.62초입니다. 그리고 7, 8세 상위권 선수들의 눈, 발 반응 속도는 약 0.3초입니다. 이 노래의 빠밤빠에 맞추어 시저스 후 볼터치를 가져가면 약 0.62초 동안 두 개의 동작, 시저스 볼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수비수는 어떨까요? 오른쪽으로 시저스를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시저스가 시작되면 수비는 0.3초 만에 몸의 중심을 공격수 기준 오른쪽으로 바꿉니다. 하지만 공격수가 오른발로 공 없이 디딤발을 내딛는 순간 수비는 페이크였다는 걸 인지하고 다시 0.3초 만에 몸의 무게중심을 바꿉니다. 총 0.6초가 걸립니다. 하지만 이때의 무게중심은 완벽하게 반대쪽으로 달리는 무게중심이 아니라 대부분 무게중심을 다시 가운데로 잡는 무게중심입니다. 그리고 공격수는 0.6초 동안 시저스 후 무게중심을 완전 반대 방향으로 향하게 한 후 스프린트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7, 8세의 경우 엘리트 상위 선수들일지라도 빠밤빠에 한 번의 시저스를 완성한다면 수비를 충분히 제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빠밤빠 동안 더블 시저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비가 두 번째 무게중심을 이동하고 나면 이미 0.6초가 지나 있고 무게중심은 다시 가운데 혹은 공격수가 가는 방향과 완전 반대 방향에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페이크를 빠른 속도로만 주게 된다면 공격수의 무게중심은 경직된 근육으로 인해 서서히 올라가고 수비수는 눈에서의 자극이 다리로 가기 전에 다음 페이크 동작이 인식돼 오히려 몸의 자세를 낮추고 기다리게 되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많은 훈련의 경우 리듬과 타이밍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 설명하고 훈련합니다. 우리가 고양이를 상대로 드리블을 하지 않잖아요? 너무 빠른 속도보다는 인간이 반응하는 타이밍에 맞추어 리듬을 만들어 움직임을 가져가는 능력, 이게 리듬과 타이밍입니다. 마지막은 자신감과 적응력, Confidence and Adaptability입니다. 피지컬 리터러시에는 심리 요소가 포함됩니다. 새로운 움직임을 시도하는 아이, 실패 후 다시 움직이는 아이, 압박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아이, 움직임을 읽고 선택하는 능력은 자신감 없이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저의 벌꿀 오소리 정신력 동영상에서 자세히 나오지만 오늘 필요한 내용만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은 없습니다. 자신감은 훈련에서 나오지도 않고 빠른 다리에서 나오지도 않고 안정성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유럽에서는 성공 경험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 성공 경험을 하는데 빠른 다리 안정성 훈련이 필요하지만 결국은 성공 경험이 많아야 합니다. 빠르지도 않고 느리고 훈련도 많이 안 했지만 성공 경험이 많은 아이들은 자신감은 있습니다. 소그룹 게임에서 적어도 50% 이상의 성공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실패 후 다시 시도했을 때 성공하는 경험을 많이 갖게 해주는 걸 추천합니다.
유럽에서는 위 6가지가 적절한 훈련 혹은 놀이로 고루 발달된 아이, 피지컬이 준비된 아이가 기술 훈련 속도가 빠르다는 결론을 내리고 8세 이전에는 이 능력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8세 이전에 가장 크게 발달하고 그 이후에도 발달하기는 하지만 늦은 개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술들을 빨리 배울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최대한 어린 나이에 이 피지컬 리터러시, 즉 운동신경을 발달시켜 놓으라고 수많은 현대 유럽 축구협회와 축구 클럽들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6가지 요소 중 우리 아이가 타고난 몇 가지를 중심으로 개발하면서 다른 피지컬 능력들도 개발해야 최대한 정체기를 줄이고 빠른 기술 숙련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축구는 발로 공을 다루기 때문에 고난도 기술을 필요로 해 볼 스킬이 더 강조되는 경향이 있는데 축구 외 다른 종목들, 예를 들어 농구, 미식축구, 아이스하키 등은 8세 이전부터 피지컬 리터러시뿐만 아니라 그냥 피지컬 자체를 더 강조하는 경향까지도 보입니다. 자, 그럼 로코모션을 위해 달리기, 스프린트 훈련을 시키고 밸런스를 위해 한 발로 서 있게 하고 코오디네이션을 위해 사다리 훈련을 하자 라고 영상을 중간에 끄신 분들, 아주 중요한 걸 놓치셨습니다. 처음부터 중요하고 중간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중요한 걸 넣어놓아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저의 영상이 좋으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6가지 요소와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훈련 원리가 빠지면 안 됩니다. 이 6가지가 다 상위에 있다고 해서 피지컬 리터러시가 높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6가지는 축구 능력을 개발하는 데는 기초가 될 수 있지만 피지컬 리터러시 자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결과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지컬 리터러시가 잘 발달된 아이들과 훈련으로 이 6가지 영역만을 강제로 끌어올린 선수들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유럽에서는 이 차이를 PAC에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Perception, Action, Coupling입니다. 자극 혹은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한 후 즉시 행동으로 이어지는 고리, 이 고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팩 기반 훈련을 항상 이렇게 설계합니다. 아이가 무엇을 듣고 보고 반응해야 하는가, 아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아이가 어떤 움직임이 필요하게 되는가를 고려해 훈련을 설계해야 합니다. 훈련 설계 원칙까지 다루었으니 중요한 내용은 모두 다루었습니다. 이제 각자 우리 아이에게 맞는 훈련을 설계해 오늘 당장부터 훈련을 하자고요. 혹은 저의 다음 영상을 기다려주시면 어떻게 이것들을 설계해 우리 아이와 최대한 재밌게 게임 형식으로 훈련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행복 축구하세요.